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청년 정치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상암동 한시 청년들 시간입니다. 반가운 두 분 모십니다. 먼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최근에 조용하는 듯 했던 민주당의 소식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낮다, 아니다, 지나치다 이런 당내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은 민주당 소식이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뭐 당의 징계 수위나 당의 대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생각이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비상징계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뤄진 거고 윤리위라는 조치 그 절차를 건너뛰고 지도부에서 결단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한 거라서 저는 뭐 대처 자체는 굉장히 신속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이 논란이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당사자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최강욱 전 의원이 만약에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다면 사안이 이렇게 들풀처럼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최강욱 전 의원이나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다 할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가 않으니까 결국 당사자들의 사과 없이 이 사안은 무마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대처가 불난집에 약간 기름 붓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할 경우에는 징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징계는 당연히 네.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징계를 했음에도 이 사안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게 결국 최강욱 전 의원의 당사자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징계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죠. 네. 뭐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궁금한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비상징계로 내렸는데 네. 그 비상징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주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런 설화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닐 뿐더러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국민 비하가 계속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민주당 내에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국민 비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나를 향한 징계가 6개월밖에 있지 않는구나. 그러려면은 이제 앞으로 그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을 더 환호하게 할 만한 그런 비하 발언 그리고 막말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총선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일단 강성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더 심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다음 선거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더 확대하고 재생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거의 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뭐 수십 명의 의원들, 여성 의원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그 자각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 얼마나 그 국민적 인식과 괴리된 그런 인식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가를 저는 여실히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민, 민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왜 나오지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당에서 경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금 뭐 그 향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이 순간만 넘어가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최강욱 의원을 향한 징계를 한 것은 아닌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박성민 최고 여기에 반론하실 거 있나요? 근데 뭐 저 역시도 이제 네.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께서 뭐 사과를 못 하겠으면 최소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이라도 좀 제대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지켜보는 저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전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이 많았다고 해서 뭐 의원들이 다 이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당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굉장히 분노한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비상징계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더 날을 세우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그러니까 이게 최강욱 전 의원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게 되면은 네. 별로 그 말에 힘이 안 실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 본인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좀 이번에 오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발언 중에 뭐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네네.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비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장관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안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라든지 또 민주당 특정 인사를 찍어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최근에 잦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가? 뭐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공이라는 점입니다. 역공. 네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그 야권의 일부 인사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강욱 의원이 말을 한 것은 국민을 비하해 놓고 이것이 민주주의다. 라는 아주 해괴한 변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을 뭐 탄핵하겠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을 당연히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은 국회에서 당시에 그 야당 의원들이 한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설을 쓰고 앉아 있다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럼 옳았던 발언입니까? 명백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장관한테 한 질문을 두고 소설을 쓰고 앉았다고 한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전례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고 장관직을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한동훈 전 장관께서 조금 더 수위를 낮게 그리고 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신사적인 발언을 조금 더 많이 늘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사진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 또 팬덤 현상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는 또 어떤지 또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자가 발전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다. 아, 자가 발전의 네, 성격이 있다.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발언들이 좀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파이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통상적이면 하지 않을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법무 행정에 관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이제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이분이 화제됐던 발언들을 보면 결국에 다 민주당을 향합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들 그리고 민주당의 특정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했던 비난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언론에 소비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아주 전략적인 계산하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그 틀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 자체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다기보다 결국에 민주당의 반사체로서 일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공격수로서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모습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께서 자가 발전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또 한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지층 결집의 효과는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확장성은 미지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신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가 발전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게 사실 자가발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사실 여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발전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쭉 봤는데 네. 한 100마디를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행정에 관한 말씀을 한 80마디 정도 하세요. 그리고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20마디를 하시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은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그런 체포동의안 표결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80마디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그 20마디에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정치 행보를 보이신다면 뭐 중도 확장력이든 뭐 다양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든 다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들 좀 총합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 중도층, 청년층 지지나 호감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직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고 네. 정치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등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성민 최고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말하는 것과 아니면 정치인이 정치를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저희 국민의힘이든 뭐든 이 정치 현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정치 현안 그리고 뭐 청년 정책 그런 것들을 본인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때 되면 또 지지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판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은 확장성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반박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지금 가져가는 그런 뭐 컨벤션 효과는 곧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시작하면 더 떨어질 거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한동훈 정반대입니다. 장관이 네. 이제 언제 등판할까가 되게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고 네. 어디로 출마할까가 되게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아, 때문에 네. 지금은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치야 하시는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주목도가 높은 거고 네. 저는 일단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이제 태생적인 한계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검사 출신 인사라는 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로얄 패밀리라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가질 수 있는 확장성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총선은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뭐 민주당에 대한 심판,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요직을 맡았고 그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검사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호흡을 맞췄던 인사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는 건 국민들 봤을 때 결국 한동훈 장관은 그냥 윤석열 시즌2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표방할 리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면 중도 확장적인 뭔가를 던지고 있느냐. 그렇다기보다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아니어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의 뭐 흐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지지층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이미 존재했던 또는 윤석열 정부를 아주 크게 지지했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을 나눠먹게 하는 걸로 보인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혹시 뭐 짧게 반론 다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짧게. 그 자체가 저는 반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인이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뭐 내놓은 정책들을 지금 이민총 설립 같은 것도 사실 다양한 국민들의 그 요구를 받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내려놓고 나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결국 한동훈 장관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특유의 그 태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지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런 태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네. 맞는 말을 해도 좀 정이 안 가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제 어쨌든 말씀이십니까? 네. 라고 한동훈 장관이 들으면 네, 한마디 할 것 어쨌든 좀 같아요. 그런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결국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요약하면은 박성민 전 최고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한술밥에 배부르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최근에 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조금 언론의 관심을 덜 받게 된 것 같지만 다시 주말 주초를 거치면서 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이준석계 인사들과 함께 대구를 찾아서 여러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네, 뭐 발언들을 보면 이제 뭐 혼자서 대구에 출마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이제 창당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그 정당이 성공을 하려면 그 강력한 대권 주자나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다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좀 탄탄한 지역 기반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는 그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신당을 창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당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만 갖고는 안 되고 지역구 의석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의당 같은 정치를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요? 정의당이 이제 5석 항상 보면 선거에서 5석 내외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달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땡깡을 피우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민의힘을 나가서 신당을 차려서 그 신당을 성공시키려고 하신다면은 명확한 아젠다와 그리고 뚜렷한 그 목표를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신당을 차리는 것이 과연 저희 보수 진영 그리고 이 국가 전체의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조금 심도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이왕에 그냥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말리고 싶은 심정이시죠? 말리고 싶다기보다는 네.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시점으로 둔 기한이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안에 사실 정치적 변동이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지지층들께서도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뭐 차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가장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차리시려거든 의미 있는 신당이 되어야지 뭐 우리나라 정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성민 전 최고가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려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신당 창당은 사실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고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라는 이준석의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연설 뭐 하는 모습을 봤더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불편한 얘기를 좀 꺼내야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더 불편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쪽에서 뭔가 금기시됐던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의 내용들 중에서 금기시됐던 것들을 본인은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전 선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결국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이제 윤핵관들을 저격했었죠. 친윤 주류 세력들을 저격했고 지금 이제 대통령을 저격하고 더 나아가선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왜 TK에 가서 했을까? 그러니까 네. 다른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보수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호남이 아니라 왜 대구를 갔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가장 빼앗겼을 때 아픈 지지층을 저는 공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신당의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막아내려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혁신위원회 여러 그 권고를 하고 있지만 지도부하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 지역구를 방문을 해서 하루 대통령과 서너 번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또 윤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혁신위가 지금 속도 조절을 잘 못하고 있고 혁신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상실했다. 상실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제 해체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저는 아, 네. 이 무조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혁신위는 이쯤 되면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가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게 뭐 당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혁신위원들의 사이 그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 지도부에서는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혁신위에서 냈었던 안건들 자체가 최고위 자치 의결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뭐 20% 컷오프 이런 것들은 총선기획단에서 그 비율을 더 늘려서 우리가 공천 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혁신위가 사실상 당을 상대로 겁박을 일삼으면서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가 사실 점령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에서도 뭐 중진들 그리고 뭐 지도부 이런 분들이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려달라 최적의 시점을 고르겠다라고 네.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조금 도가 지나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두 분과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